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학을 가지고 공부기를 진행하기로 했고, 모신 분은 시인인 동시에 창비 편집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현 시인입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콘텐츠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시도 쓰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콘텐츠 편집부가 창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백낙청 TV를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카메라 뒤에 앉아 있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이긴 한데요. 오늘 카메라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주 네, 오랜만인데다가 네, 마침 또 한강 작가가 네,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다 보니까 뭐 노벨상 타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 그 얘기 했으면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녹화한 다음에 편집해서 방영하기까지 시간이 네. 있고 이미 녹화해 놓은 것들 내보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충 어린 짐작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날이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 가서 노벨상을 타는 날인 네,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오히려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로서는 네. 대담식을 하기 전에 한강 네. 작가에 축하만, 대한 축하 말도 하고 네. 또 간단한 소감도 네.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한강 작가 수상 소식 들었을 때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인제 외부에서 학인들하고 시창작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학인들이 저를 보지 않고 계속 핸드폰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탁 터져 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저희가 수업을 못 하고, 지금도 지금 온몸에 소름이 좀 돋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을 다 중단하고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글을 동시에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왠지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받을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책을 또 읽는 독자였으니까 독자로서도 굉장히 흥분되는 소식이었고, 더더군다나 저는 또 창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강 작가님의 뭐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가 창비에서 이렇게 나온 책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나는 뭐 앞으로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네. 인간이지만은 우리 김 시인을 포함해서 많은 한국문인들이 음. 앞으로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길을 한강 작가가 열어줬다는 점이, 네. 또는 그게 또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금년에 한강 씨가 탈이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네. 사람이지만은 정말 탈만한 사람이 탔다 하는 네. 생각이고, 한국 문학 전체로 본다면은 우리는 그 사이에 이미 받았을 만큼 그런 실력과 저력이 네. 축적이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그걸 탈이라고 내가 예상을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스웨덴 한림원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강 작가에 대한 축하를 하면서 스웨덴 한림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번에 참 네. 옳은 방향에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한국 문학에 더 주목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작가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시를 또 주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작가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한강 작가님도 계셨고 김혜순 시인도 있었고 이제 황석영 작가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팔이 안쪽으로 기운다라기보다는 '김혜순 시인이 먼저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막 그 전주에도 막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한강 작가님도 받으셔 가지고 되게 깜짝 '아 이게 할리머니 뭔가 깜짝 쇼를 준비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강 작가님이 쓰셨던 글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어떤 문학적 탁월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할 때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복기를 준비하면서도 그 소식을 들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이 공복기라고 하는 게 좀 신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사실 뭔가 일을 하면서 또 시를 쓰면서 바삐 살다 보니까 저한테는 공부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마침 지난번 방송에 박지영 편집자가 출연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스치듯이 오늘날의 독자들이 지금의 내 글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주고 공감해 줄까를 생각하면 종종 외로워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스치듯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카메라 뒤에서 듣고 있다가 그전까지는 선생님이 굉장히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존재같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확 제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아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저보다 앞서 가지고 글을 썼던 그 쓰고 있는 선배님처럼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뭔가 선배님하고 이렇게 부를 수는 감히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마치 선배님하고 어떤 험난한 공부길이 아니라 숲속에 있는 작은 오솔길을 좀 같이 동행하면서 걷는다는 기분으로 공부길을 좀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네.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봐가면서 한강 얘기를 또 하더라도 이제는 확 관심이 떨어지는 일인데 한강에서 백낙청 얘기를 옮겨봅시다. 김 시인이 내 말에 공감하면서 숲속 오솔길 얘기를 네.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이 참 적절하면서도 나라서 고마웠던 게 시인이 가는 길이 사실은 이게 탄탄대로가 아니고 음, 숲속에 있는 오솔길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누구나 음, 그건 뭐 고개를 끄덕일 만한. 끄덕이기만 하고 소설가도 뭐 얼추. 꼴찌 그렇게 되죠. 네. 예술가니까. 근데 문학 평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문학 평론 역시 시나 소설이나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학술 논문이 아니고 네. 문학 평론일 경우에는 그 역시 생각하는 작업이고 네.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는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했지만은 수작업이다. 한트베르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문학 평론하는 사람들은 남의 작품을 일단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읽는 작업은 그것도 생각하는 작업이지만은 뭐 속도 가는 사람은 빨리 읽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문학 평론가로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남의 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수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시간이 걸려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까지는 그 제대로 내세울 만한 생각이 못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때 여기까지 왔었구나 네. 하고서 일종의 자부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참 네. 반가웠고요. 숲속 오솔길이라는 말은 하이데거의 논문집 중에 하나가 홀츠베게라고 음. 숲길이죠. 네. 아. 예, 네. 숲길이라는 제목인데 그 숲길은 우리가 말하는 림도, 숲을 연자에 길도 네. 자지만은 그하고는 전혀 달라요. 림도라는 거는 소방차가 산불 거기 가서 다닐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같은. 소방도로 같은 걸 네. 만들어 놓은 거고 숲길은 나무꾼이 다니면서 이제 길이 생겼다가 어느 정도 가서 또 툭 끊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길인데 음. 인간이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숲길을 가는 것과 같다. 네. 이제 하이데가 그렇게 말을 네. 했던 거죠. 네. 진정한 생각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네. 그 정답을 빨리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수작업으로 네.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는 음. 그 얘기인데 이게요 나는 지금 이게 뭐 여담이 되지만은 요즘 그 AI 인공지능이 네. 사람이 하는 거 온갖 다 하잖아요. 네. 더 빨리 하고 사람의 사유라는 거를 음. 그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네. 풀이한다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면은 인공지능을 당할 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 수작업을 하는 음. 시인이나 소설가나 예술가 또 거기 얹어서 문학평론가의 네. 작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김시인이 나를 무슨 저 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동료의식을 느꼈다는 말에 네. 난 굉장히 위안을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뭐 머릿속에서 자연이 자연스럽게 숲길 혹은 이제 가지도 막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 같은 것들이 자연히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AI가 절대 하지 않는 것 혹은 못하는 것이 AI는 사실 한번 패턴화를 하고 나면 그건 그 길을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인간은 갔던 길도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그 길에서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발견해 내잖아요. 근데 그건 또 'A가 못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볼 책이 진짜 말씀해 주신 오솔길이나 또 숲길과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께서 2011년 5월에 출간하신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표제로 쓰였던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이라고 하는 글이고요. 또 한편이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또 글이 되겠습니다. 책의 혹은 글의 첫머리에서 선생님께서 이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조금 남겨주셨는데요. 그걸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음을 신실하게 계속 묻는 일이 문학하는 사람에게는 기묘하다는 믿음에서 택한 것이다. 더구나 문학평론이 인문적 교양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중요성은 문명사회의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물음이 중단될 가능성은 많고 실제로 중단되는 일이 너무 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좀 읽고 나면 사실 제목에 붙어 있는 다시라고 하는 두 글자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좀 찾아가지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 글이 1973년도에 한 교양 강의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풀어 쓴 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73년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혹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런 강의를 하시게 된 배경이나 특별히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뭐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잡고 이야기를 조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미국에 박사학위 한다고 다시 갔다가 돌아온 게 72년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유신 체제가 선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엄혹한 시절인 건 사실인데 나는 뭐 미국에서 갔 돌아와 가지고 서울대학 교수로 복직을 하고 나니까 지금 그 방송통신대학의 네. 전신인데 네.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설로. 통신 프로그램이 네. 있었어요. 거기에 뭐 한번 출연해달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나갔고요. 네. 문학이 무엇이란 무엇인가? 네. 이건 사실 교양 강좌의 단골 메뉴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쪽에서 그런 제목을 줬고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좀 비틀어 본 거죠. 네. 예, 예. 네네. 그 글에 보면 계속 이제 어떤 물음을 계속 던지고 계세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뭔지 모르겠다 나도 잘 혹은 뭐 이렇게 계속 물어 가면서 한번 같이 뭐 탐구를 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질문에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굉장히 소박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물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좀 따뜻하고도 진솔한 대답을 남겨주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묵직한 말씀을 조금 전해주셨어요.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오늘날의 한국 문단에서는 문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문단은 민중 현실과 완전히 격리된 세계라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또 문학이 무엇인지라는 물음은 역사를 묻고 역사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일과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확실히 우리에게 그 물음은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다라는 묵직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언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는지가 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하고 그런 생각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문학하기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하기의 무서움에 대해서 일러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흐리멍덩하게 있던 저한테는 그냥 맑은 죽빛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문학하기의 무서움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교양 강좌의 단골 메뉴라고 네. 그랬는데 또 그런 저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문학개론 네. 뭐 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문학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학생들이 네. 또는 독자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기성문단이나 학계의 그런 틀에 박힌 생각에 대해서 반발한 마음도 있고 네. 또 70년대 초면은 이미 유신 제재 선포도 있었지만은 우리 민주화운동도 6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고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도 드높아진 시기인데 그것하고 문학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대해서 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문학하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는 일부러 겁주려고 한 뜻도 있어요. 다시 겁 확 말해서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당신들이 뭐 문학은 당연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하는 게 뭐 굉장히 고상한 일이고 네. 일반 대중은 몰라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그 문학을 하려 그러면은 그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동이 있잖아요. 네. 뭐 책 만드는 노동도 네. 있고 종이 만드는 노동도 있고 인쇄 그런 노동을 하면서 대체로 그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네. 문인들이 가난하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실은 죄 짓는 일이고 죄까지 아니더라도 빚 지는 일인데 네.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소박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었던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시초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답은 있는데 내가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학이라는 게 그 문학이 무엇이다는 정답이 없고 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학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은 역사에 대해서도 묻고 사회에 네. 대해서도 묻고 온갖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묻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네. 끌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네. 시작을 그렇게 네. 했던 것이고 네. 조금 아까 AI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시대에 와서는 점점 더 그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정답이 없는 물음을 계속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물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네. 하이데거 얘기를 다시 한다면 하이데거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묻는다는 것은 물음은 생각하는 것의 경건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의 경건함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묻는 것이죠. 물음이다. 그런 뜻도 뭐 당시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네. 그때 이미 하이데거는 읽고 네. 있었으니까. 네.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문학하게 무서움 하면 겁이 확 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빚지고 있다라는 마음, 문학한다라는 걸 그 빚지는 마음, 빚지고 있다는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겁먹었던 게 풀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에 빚지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에 빚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학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가 한 얘기 중에서 환기시키고 싶은 점은 문학하는 사람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는 거는 네, 그냥 자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야 문학이 뭔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글 쓰는 것 자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가령 시를 쓴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시냐, 네, 시가 되는 거냐, 네, 시라는 게 뭔데 내가 이렇게 쓰고 있냐 이런 물으면 안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평론가의 경우도 평론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의 경우도 새로운 작품 하나 읽을 때마다 그 물음을 하게 되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상념을 조금씩이라도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수작업처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점. 네. 시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받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쓰고 있는 게 시인가 아닌가 이런 물음에도 시작해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시인가 보다 하고 쭉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좀 전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시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조용필 가수가 네. 20집을 20집 냈잖아요. 내셨죠. 그 사람 나이가 70인데 네. 보도를 보면은 자기는 20집을 내는 동안에 네. 한 번도 꼭 마음에 드는 노래가 없었다는 얘기를 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노래가 뭐고 내 노래가 거기에 부합하는가 하는 걸 물으면서 온 사람이죠. 네. 나는 이제 조용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저도 조용필을 좋아해 가지고요. 얼마 전에 콘서트 했을 때도 가 가지고